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있는 바로우랜드 클럽,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바로우랜드의 밤은 항상 젊은 남녀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도 반기지 않는 불청객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셀러브레이터와 함께 연쇄살인범 바이블 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된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철철 교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스트 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특별히 게스트를 모셨는데 제 욕하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게스트 썰은 게스트가 아니잖아요. 네. 게스트 썰은 말만 게스트고 게스트 썰인데 네. 오늘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진짜 네, 어마어마한 그렇습니다. 게스트고 저희가 약간씩 좀 흘려놨는데 이분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닥터 프로스트를 그리고 있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프로스트의 작가 이종범 작가님이 오셨어요. 뭐가 셀러브리티인가요? 만화가죠, 만화가. 그냥. 전 아까 처음에 오시는데 굉장히 인물이 좋으세요. 지니어스에서도 뵀거든요. 지니어스에서 저를 찾기 쉽지 않죠. 순식간에 시즌 지나가기 4에서는 때문에. 좀 많이 활약은 못하셨지만 시즌 3에서는 굉장히 큰 활약을 하셨었죠. 아, 저는 죄송합니다. 이런 우울한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나 오늘 되게 예의 바른 사람인데 오늘 네. 또 근데 제가 팟캐스트 같은 데 놀러 가다 보면 네. 게스트로 가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예. 목소리로 들었던 이미지하고 실제 이미지는 많이 다르거든요. 아. 근데 연쇄살인 엑스파일은 똑같아요. 네, 제가 정말. 들어오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욕인가 칭찬인가 막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네, 진짜로요. 여기 철철 교주님은 진짜로 이렇게 인기 많은 남자의 전형이고요. 보이시는 거예요. 게스트 썰님은 되게 착한 남자죠. 욕이었다. 그러네요. 이거 들으니까 거짓말인 거 딱 느낌이 와요. 들으면서 상상했던 이미지랑 너무 저도 비슷하셔가지고. 닥터 프로스트를 보면서 거짓말을 간파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다 뻥입니다. 이거. 뻥이에요, 뻥.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사건을 보면서 함께 네. 얘기를 나눌 거예요. 지금 정말 오랜만에 게스트, 처음 게스트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첫 게스트죠. 네, 처음 네. 게스트입니다. 첫 게스트가 이 정도 왔으니까 네. 다음에는 아니. 누굴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제가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게스트가 혹시 있으실까 그러면서 제가 막 정주행을 하는 와중에 네. 섭외가 됐잖아요. 근데 네. 막 표창원 교수님 얘기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만화가 제가 딱 나오니까 제가 게스트 아닙니다. 썰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요. 야, 표창원 교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한 분이야. 아니. 진짜 준비 똑바로 내가 엄청 갈궜습니다. 저는 이제 인정 안 닥터 팀이라. 브로스트만은 알고 있었는데 네네. 작가님 성함은 몰랐는데 제 후배가 네. 혹시 그분 아시냐 그래서 난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말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지니어스 나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생긴 거 상상했다거나 생긴 게 같다는 거에서 지금 아니요, 취급을 받고 솔직히 복수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거는 다음 시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바가 굉장히 큰 게 있어가지고 얘기할게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게스트는 한 오바마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건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잡혀가겠다. 바이블 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네. 사건부터 제가 살짝 브리핑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살인 사건이 이거 어느 시대 때쯤 일어난 겁니까? 1960년대 후반, 그러니까 68년과 69년 2년 사이에 3명의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입니다. 일단 1968년 2월 22일 이 사건부터 살펴볼게요. 첫 사건이니까. 네. 25살의 간호사 여성이 바로우랜드라는 이제 클럽인데 이게 제가 나이트 클럽으로 번역을 했는데 예. 그 당시 동영상을 보면 그냥 뭐 미국 옛날에 깡깡춤 추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바레 오늘날 치면 카바레라는 느낌? 그런 느낌? 그 춤에 따라서 공간을 구분하는 겁니까? 아니 좀 우리 나이트 클럽 내가 알고 있는 나이트 클럽의 춤과 다른 춤들이 치고 그러니까 있더라고. 춤이 다른 거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분위기가 약간 나이트 클럽 하긴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기억하는 나이트는 테크노 댄스를 그쪽 쪽이었는데 고개만 도리도리 하면 되는 뭐 맞아요. 그런 곳이었잖아요. 뭐 그거랑은 좀 다른 곳이었다. 그래도 나이트는 맞죠. 예, 그 당시에 나이트였다고 합니다. 되게 네. 큰 규모였다고 해요. 뭐 음. 그 현관에 보면 세계에서 제일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어. 글을 쓸 정도로 어쨌든 큰 공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차이를 말하는 게 좀 자발적 부킹이 가능한 공간이었다는 차이를 말하고 싶은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웨이터가 이렇게 데려가고 그런 거랑 좀 다른 문화라는 거죠. 그때 그런 거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웨이터가 부킹은 없을 것 그 같은데.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만의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간 그 우리나라 나이트랑은 좀 다른데 여튼 네, 네. 젊은 남녀들이 많이 모여서 뭐 헌팅 같은 건 자주 했는가 봐요. 그 얘기 네,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손쉬운 접근이 서로가 가능했던 공간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할게요. 우리가 바로랜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어쨌든 놀러 간 이후에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강간당한 후
자신의 스타킹으로 교살당한 채 발견된 사건이 바로 1968년 22일, 23일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냥 23일 아침에 벌어졌고 살해된 거는 22일과 23일 사이에 이제 벌어진 것이다. 살해 자체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교살 그리고 뭐 특이사항 없었나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던 그냥 일반 직원이 자기 동네 골목길 뒤편에서 나체의 피해 여성을 발견한 거죠. 구타 흔적이 되게 뚜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나이트라는 것 자체가 좀 강력 범죄 이런 게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조폭들이 이제 많이 딱 연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연쇄살인하고 좀 연관이 있는 공간이에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의외로 그러니까 이번 사건 조사하면서 놀랐는데 저희가 이제 소개했던 방송들 있잖아요. 거기서 나이트클럽과 관련돼서 살해 사건이 발생된 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기서 처음 발생한 거죠. 보통 그 연쇄살인을 다루는 분들 얘기하기를 예. 연쇄살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장소의 공통점을 찾기 참 어려운데 하나를 꼽자면 일상성이라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일상과 비일상으로 가리게 되면 아무래도 놀러 가는 곳, 위락시설 이런 건 비일상의 영역이다 보니까 여행객을 상대로 하는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오, 굉장히 멋있는 단어네요. 나이트가 한때는 일상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비일상 영역이 돼서 나이트가 좀 애매한 곳이긴 합니다. 아무튼 네, 그렇군요. 네, 뭐 사건에 좀 아까운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피해 여성이 처음에는 집 근처 나이트클럽으로 놀러 가는 게 들어했다고요. 부모님께는. 그러니까 경찰들이 피살된 채 발견됐을 때는 집 근처 나이트를 중심으로 탐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행적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녀가 사실은 바로우랜드로 갔었구나. 그래서 경찰이 좀 뭐랄까 황금 타임이라고 하죠.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수사의 골든 타임을 놓친 경향이 좀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꼭 사고는 이런 때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클럽 처음 한번 간 친구가 사고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안 놀던 친구들이 놀려면 다른 지역으로 가. 자기 지역에 가면 동네 애들 만나니까. 그러니까 포항에도 보면 거기서 오늘 작정하고 노는 친구들은 경주에서 온 애들이에요. 포항 나이트가 좀 그렇거든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좀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은. 생생하네요. 직원들이. 네. 뭐 간단히 좀 사건의 여담을 해주면 피해자가 교살됐고 피해자의 핸드백과 의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범인이 가져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핸드백까지 가져갔다는 거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사건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시간이 좀 지납니다. 1969년 8월 15일, 16일 사이에 이번에는 32살의 여성 유부녀가 15일 밤 바로우랜드를 방문했는데 16일 한 폐건물에서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1년 6개월 만에 살해되네요. 그 살해 방법은 동일했겠죠? 네, 동일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교살당했고 강간을 당했으며 구타 흔적이 뚜렷했다고 합니다. 구타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일어난 거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거죠. 강간을 과정에서. 그렇군요. 1차 사건하고 동일하게 사건이 일어났는데 혹시 목격자나 그런 사람이 생겨나진 않았나요? 예,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피해 여성이 자정 무렵에 클럽에서 바로우랜드에서 젊고 키가 크고 늘씬한 체격의 붉은 머리 남자와 함께 나섰다고 이제 이런 목격이 달렸습니다. 또 그 폐가 건물 근처에서 살던 주민이 자주 살해 추정일 무렵 그러니까 이 16일 무렵에 이제 그 건물에서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뭐 이게 크게 근데 범인을 찾는 데는 큰 도움은 못 됐는데 대충 이제 그래도 용의자에 대한 외형에 대한 윤곽이 나타난 거죠. 몽타주가 나올 정도면 큰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몽타주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이런 체격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왔고 그냥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다.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연쇄살인이라고 인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두 사건 연관되지 않았군요. 예, 기간도 좀 있으니까. 그리고 나이트클럽에서 뭐 비일비재한 강력 범죄 중 하나가 됐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정황 봤을 때 지금 나이트란 특성도 그렇고 지금 강제적으로 끌고 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피해 사건 현장을 이제 받는 경험으로 뭐 끌고 온 흔적이라든지 이런 게 남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걸로 봐서 아마 살해 장소랑 피해자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동일한 곳.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폐건물로 끌고 가지 않고 아마 여성이 직접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좀 의도가 약간 그렇게 느껴지겠죠. 여기 보면 이제 게스트 썰이 쓴 대본에는 그런 게 있어요. 경계심을 무너뜨린데 나이트라는 장소 그리고 범인의 매력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나이트에서 꼭 매력이 있어야지만 여성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트클럽에 잘 못 가봐서 목적이 일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력이라기보다는 운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매력이 있으면 더 되겠지만 뭐 그래서 이 범인이 꼭 매력적인 남성이었다라고 저는 생각되진 않아요. 뭐 매력적인 남성일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슬에서 이렇게 그것도 1년 6개월 만에 성공한 거면 굉장히 성공률이 높다고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트라는 공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네, 근데 진짜 죄송한데 대본 쓸 때도 나이트 클럽에 대해서 되게 막연한 느낌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데 저 별로 못 가봐서 지금이랑 이때랑 비슷할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런 데서 이제 막 뭐라고 할까 매치메이킹이 이루어질 때는 외모보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나이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고 그런가요? 클럽은 키가 큰 사람이 유리하고 그런 게 있나요? 네. 클럽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다가올 때부터 이미 그게 되니까 그리고 시끄럽고 그래서 말을 막 했는데 네 뭐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있구나. 네 이제 클럽은 이제 저한테 굉장히 불리한 곳이죠. 그런 게 있구나. 요즘 나이트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쨌건 이 여성들은 이 남성에게 자발적으로 따라갔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제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계속 확인할 범죄 현장이 많은 건가요, 지금? 지금 이제 한 건밖에 더 없어요. 지금 3명 연쇄살인이라고 했었으니까 그 중에 이제 남은 한 건만 더 보시면 됩니다. 남은 한 건에서 많은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왜냐면 그걸 들어보죠. 네, 그러면 1969년 10월 31일이에요. 이번 사건이 일어난 지 2달 정도 좀 지난 상태죠. 2차 사건이. 좀 짧아지네요. 네. 그러네요. 29세 여성이 그녀의 언니 33세 여성과 이제 함께 바로랜드를 방문합니다. 저는 좀 약간 놀랐던 게 두 사람 다 이제 유부녀였어요. 그러니까 29세 여성이 피해 여성인데 남편한테 허락을 받고 갑니다. 남편은 외국에 있었거든요, 당시에. 남편이 인터뷰를 하면 당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지만 뭐 간다니까 그래 잘 놀고 와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가 2명의 남자와 합석을 하게 되는데 2명의 남자 이름 모두가 존이었다고 합니다. 둘 다 존이었는데 한 명은 자기가 뭐 캐슬밀크라는 동네가 있나 봐요. 그 동네 출신이다라고 밝힌 반면 다른 남자는 자신의 출신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4명이 이제 함께 그러면 나섰겠네요. 이 나이트를 같이 잘 놀다가 이제 네 남자가 함께 이제 클럽을 나섰는데 캐슬밀크 출신 이 사람은 이제 자기는 집에 가야겠다라고 해서 버스를 타러 그 무리와 헤어지고 나머지 3사람은 함께 택시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출신지를 밝히지 않은 남자와 자매가 한 택시에 지금 탔습니다. 그 사람 존이라고 하죠 이제부터. 택시를 타던 중에 언니가 이제 그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이란 남자가 성경을 자주 인용하면서 말을 하는데 되게 좀 말을 잘하더라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용의자의 외형 이런 것들이 그러면 동생을 통해서 다 더 자세히 나왔겠는데요? 언니를 통해서. 네, 그렇죠. 언니가 진술을 하는데 그게 2차 사건에 아까 전에 용의자 외형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때 그 외형과 흡사합니다. 근데 당시 경찰은 그 진술을 약간 부정을 해요. 이거는 뭐 뒤에 다시 왜 그런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언니가 먼저 내렸고 동생이랑 둘이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언니가 동생을 위해서 빠져줬다기엔 좀 이상한데. 아닙니다. 그냥 언니 살던 지역에서 언니 내려주고 그다음에 동생들은 동생 살던 지역이 좀 더 멀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두 사람은 같이 타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그 남자가 그렇게까지 믿음이 갔었다는 건 아까 처음에 말했던 대로 이 남자의 하나의 매력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사람한테 신뢰감을 주는 먼저 내리면 이렇게 신뢰를 주는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뭐 자기 친동생인데 그날 처음 만난 남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게 놔뒀다는 것은 뭐 일단 어느 정도 경계심을 허물어뜨리는 남자가 아니었을까. 말도 잘하고 성경을 또 인용한다고 하면 그렇겠죠 아무래도. 보통 나이트나 술자리에서 여자 한 분이 취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2명 있는데 내가 그 친구를 데려다 준다고 가면 다른 여자가 득달같이 달려와요. 안 돼요. 제가 데려다 줄 겁니다. 여성분들은 서로 보호해주는 게 좀 있잖아요. 집이 반대 방향인데 내가 같은 방향이고. 그렇죠. 왜 화를 내십니까? 그런 분노의 순간들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취해 있던 여성은 속으로 욕을 하죠. 그렇죠. 인연이 눈치도 없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그런 매력은 확실히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피해 여성이 동생이 다음 날 혹은 뭐 그 다음에 발견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사체로. 다음 날 아침에 그 피해 여성이 이제 연립주택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연립주택 뒷뜰에서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강간당하고 피살당한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럼 자기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뒤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아까 1차 사건 때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1차 사건 발생 지역도 그녀가 살던 지역에서 가까운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좀 무섭죠. 되게. 그러네요. 지금 강간 그리고 굉장히 구타가 심했고 그러면 조용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딱히 목격자가 안 나왔어요. 그거 관련해서. 그렇군요. 또 핸드백과 지갑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나요? 네. 이번에는 핸드백이나 지갑의 내용물들을 다 이제 꺼내서 땅바닥에 흩뿌린 흔적이 있는데 역시 핸드백은 사라졌습니다.
특별히 핸드백에 뭔가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네요. 지갑을 가져간다거나 속옷을 가져가는 경우는 있어도 핸드백은 남성 연쇄인마가 핸드백을 가져가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그렇죠. 뭐 그리고 좀 더 붙이자면 피해 여성의 다리에 깨물린 흔적, 치은이라고 하죠. 치은이 뚜렷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좀 잘 이용했으면 잡을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치은만 남겨놓고 특별한 건 없고 그리고 정액 피해 여성의 몸에서 정액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때도 DNA 검사가 안 되던 시기예요. 네, 60년대니까 아무래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범인을 이제 추적하는 시간이 와야 되는데 이 핸드백 얘기 뭐 잠깐 해볼까요? 핸드백 어쨌든 전리품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또 연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어떤 트로피를 가져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트로피 같은 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실 뭐 피해자의 혈액을 수집한다거나 덱스터 같은 그런 거라거나 아니면 성도착증 증세가 있던 범인 같은 경우는 성적인 상징을 갖고 있는 물체 이렇게 몇 가지 좀 티피컬한 어떤 뭐라고 하죠? 대표적인 몇 개의 트로피들이 있긴 한데 사실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천차만별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안경을 쓴 사람만 노리는 범죄자가 안경만을 가져간다거나 어떤 의미나 상징을 찾는 시도는 있긴 한데 예를 들면 뭐 상상을 좀 해보자면 핸드백 같은 경우는 현대에 와서는 여성성을 대표하는 물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성적인 차원에서 여성을 지배하는 것이 중요한 살인자라면 핸드백을 가져가는 것도 말이 안 되지는 않죠. 약간 의외긴 하지만. 예. 그 히틀러의 부관이 누구였죠? 괴벨스요. 괴벨스였나? 괴벨스의 여자친구가 사형장에 갈 때 유일하게 핸드백을 안 들고 간 하루였다고 하더라고요. 사형을 예상하고 뭐 그런 것이 있던 것처럼 확실히 여성이 핸드백을 나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경우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남성이 또 이런 걸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뭔가 좀 이런 심리적이나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추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예, 이 사건이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까닭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진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100여 명이 넘는 수사관이 팀을 구성해서 방대한 탐문 수사로 5만 건이 넘는 진술을 확보한 정도로. 그런데도 범인을 못 잡았으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피해자 언니는 그 범인의 얼굴을 봤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진술하는데 경찰이 이제 당시에 신뢰를 갖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야, 사람이 취했는데 취한 상태 많이 만취한 상태에서 본 모습이 얼만큼 적실한가. 그리고 또 다른 진술이 나왔었어요. 이제 언니 진술 말고 이제 나이트 가드라고 하죠. 우리 기도라고 하는 가드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범인의 모습을 진술하기를 키가 작고 달변에 검은 머리 사내가 그러니까 여성들과 함께 나갔다 이런 식으로 진술한 거예요. 예. 그래 거기에 그게 이제 경찰은 이제 이 가드의 진술에 기반을 해서 몽타주를 작성했던 걸로 보입니다. 처음에 머리는 검은색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나중에 빨간색 머리도 다시 나오고 이랬어요. 달변가였다는 건 일치하네요. 네, 계속해서. 말을 계속 좀 조달 잘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뭐 다른 목격이나 아니면 다른 증거들이 나온 건 없나요? 네,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난 무렵에 인근 지역에서 뺨에 생채기가 난 남자가 비슷한 1시 반인가 새벽 1시 반인가 2시에 버스를 타려고 탑승해서 어디론가 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채기라든지 이런 것들 비슷한 시간대 젊은 남성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이 사람이 용의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지금 추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지금 다양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 사건 자체에 특이한 점 혹시 더 추가적으로 없어요? 예, 한 가지 더 있어요. 피해 여성 모두가 당시 생리주기였다는 거예요. 피해를 당하는 당시 생리주기였는데 이게 범인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뭐 혹시 뭐 범인한테 생리주기에 대해서 뭐 좀 끌리는 요소 같은 거 있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지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근데 생리주기였다는 것은 사실은 그 가해자, 그러니까 살인자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려운 부분 아닐까요?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죠. 기묘한 우연이네요. 네.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생리 주기에 따라서 나이트 가고 싶어지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확실히 검증이 되긴 했죠. 여성들의 예. 생리 주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면 이렇게 뭐 성욕의 예. 그래프라거나 여러 가지에 영향을 준다는 건 뭐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배란기 때는 그렇죠. 좀 굳이 예를 들자면 게스트설 같은 남자 갑자기 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결혼하기 좋은데. 네, 결혼하기 좋은. 편안하고 결혼하기 좋은 남자. 두 분이 벌써 합의를 아이, 보신 거니까. 아이 착한 남자니까. 나쁜 남자는 사실 그래도 안 좋죠. 네, 그렇죠. 근데 나이트 가서 결혼할 남자를 만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란기에는 나이트를 별로 안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심리적으로. 근데 이제 생리 주기에는
좀 자기가 좀 자유롭고 싶고 그런 심리가 생기나 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간 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게 볼륨이 크니까 비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이 부분은 진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여성의 생리주기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게 남자들인데 남자 셋이 모여서 그렇죠. 뭐 생리 한 번도 안 해본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부족한 게 많아서. 그리고 결국 범인이 체포되지 않은 미제 사건이잖아요, 이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용의자를 듣기 전에 마지막으로 게스트 썰의 정리 한번 듣고 용의자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전 개인적으로 이제 연쇄살인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본 게 아닌가. 범인은 자신이 도덕적이나 뭐 성적으로 우열하고 피해 여성들은 뭐 클럽 같은 데를 찾는 이런 열등하고 뭐 이렇게 뭐 타락했다 뭐 이런 식의 여성이다 그런 식의 관념이 있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항상 강간을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성적 욕망으로 그 성적 욕망이 사실은 본능 그 주된 원인인데 그거를 자신의 도덕적인 우월성으로 치장하고 있는 그런 연쇄살인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식 같은 게 나온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그거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여성들의 지갑을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물건들을 흩뿌리는 이런 모습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돈을 던진다 네. 이런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너는 싸구려야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아니었을까. 그냥 물건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저번에 다른 사건 다룰 때 이런 모습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것과 한번 연관시켜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프로파일러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2번의 일치점하고 3번의 일치점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번의 사건에서 비슷한 점이 나타났다. 이거는 사실 그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을 안 한다고 해요. 일단 그 어떤 단서의 인벤토리에 넣어놓긴 하는데 실제로 추리하는데 활용을 잘 안 한대요. 3번째 일치할 때부터 의미를 가진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일치점들이 2번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추출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 부분을 많이 재밌게 들었어요. 재밌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이 방송을 들으면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네. 상당히 그 흥미롭게 들렸던 지점이 뭐냐면 두 사람 다 교살이었고 예. 그렇죠? 또 원고를 보면 스타킹 본인이 네. 친구는 스타킹으로 교살을 당했다. 사실 그 살인의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살해 거리하고 살해 길이거든요. 살해 거리는 말 그대로 살인범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예요. 가장 먼 게 예를 들면 대량살상 무기죠. 그렇죠. 버튼 누르면 죽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지 못하잖아요. 예. 또 이제 뭐 총이 좀 더 멀다면 칼은 좀 더 가깝고 맨손이 가장 가깝겠죠. 이 살해 거리가 가까울수록 감정이 관여되는 게 당연히 많아지겠죠. 총으로 무차별 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나 성적 충동으로 잘 안 봐요. 네. 사회에 대한 분노나 어떤 정신착란 증세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반대로 칼이나 손을 쓰는 경우에 이제 주로 왜곡된 성충동이나 분노, 도착증 이런 걸 많이 본다고 하는데 또 하나가 살해 길이거든요. 살해 길이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죽이냐 예. 시간을 들여서 죽이냐 이 두 가지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일단 처벌의 개념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떠오른 것이 처벌이나 성도착적인 동기 두 가지의 경우에 살해 길이가 길어지는 경향이 당연히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교살이라는 게 살해 거리도 가깝고요. 살해 길이는 길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이런 공통점으로 묶이게 되면 보통 이제 프로파일러 분들이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두 가지라고 해요. 성도착적인 동기랑 그 어떤 통제감에 대한 동기. 네. 뭐 사실 두 개를 하나로 묶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성도착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통제감의 욕망 이 두 가지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더 알고 싶은 게 그거죠. 교사를 했을 때 앞에서 조르냐 뒤에서 조르냐 이거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피해자 얼굴을 볼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의미 있게 보는 프로파일러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없죠. 단서. 예, 그 부분에 대한 단서는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 성적으로 타락한 여성들의 처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그러진 성욕을 채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두 네. 가지를 제가 듣고 나서 생각해 보면 네. 둘 다 사실은 어떤 처벌이라는 거는 통제감 회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잃고 있는 통제감을 되찾고 싶다. 뭐 이런 쪽도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네요. 살의 길이를 생각하니까 거리 말고 길이를 생각하니까 딱 떠오른 인물이 스미다 미오코 같은 그렇죠. 고문을 하고 이 사람의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했던 그렇죠. 연살인마들이 네네.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확실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의 길이와 거리는 적어놨다가 앞으로도 종종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써먹겠습니다. 그거 많이 봐요. 획득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살해자들은 길이를 길게 안 가져가요. 그 사람의 전리품을 가져가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그 사람에 대해 내가 통제했다는 명확한 어떤 정복 욕구가 더 중요한 사람들은 그 길이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그 우리가 원격으로 남녀를 살해했던 총으로 네. 총으로 조셉 이제 프랭클린. 조셉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적 욕망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내가 여자친구가 없고 저 다른 인종의 여자친구를 생긴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분노가 결부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거리에서 총으로 살해하는 걸로도 충분히 만족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드네요. 네. 한편으로는. 참 재밌는. 이거 살해 길이와 거리 얘기는 되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는 직접 프로파일러 분에게 들어서 되게 중요하게 적어놨던. 네. 그렇군요. 우리도 적어서 이제 방송마다 나올 얘기가 오늘 어떻게 하나 주웠네요. 나르시시즘 한 번에 의해서 한 10회를 나르시시즘 어떻게 하고 버리고 이렇게. 네, 10회 또 날로 먹겠네요. 작가님 모시기 잘했어. 잘했네요. 자, 네. 그러면 이제 용의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주요 용의자로 부각된 사람이 있나요? 네, 한 명 있습니다. 약간 근데 좀 이제 제가 왜 부각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어떤 범죄 전문가가 정말 강력하게 주도했거든요. 내 명예를 걸고 하겠다. 이 사람이 맞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했는데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뭐 제가 그 사람 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못 보고 그 사람 주장을 짧게 봤는데 약간 빈약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근데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연쇄살인범하고 엮여 있습니다. 바로 이제 피터 토빈이라는 스코틀랜드를 경악시켰던 연쇄살인범이 한 명 있어요. 피터 토빈. 네, 그 사람하고 동일 인물이다라는 얘기가 잠시 있었습니다. 지금 또 있고요. 처음 잡혔을 때는 이제 늙고 나서 처음 범행을 저지른 걸로 인식을 받아서 네, 그렇죠. 노인 연쇄살인마로 인식받던 시기가 잠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노인 연쇄살인범인데 보통 연쇄살인범에 비해서 너무 늦었고 일단 너무 노인이었고 그리고 범죄 수법이 너무 그러니까 그 아마추어적인 처음 초보자의 그것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죠. 굉장히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깔끔하다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너무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학습된 그렇죠. 명확한 증거들을 보여줬죠. 네.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니까 초보면 아닐 것이다. 그 여자를 지켜다 보니까 이 사람 혹시 그 바이블 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건데 피터 토빈의 범죄 행각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개해 드릴게요. 2007년인데 2006년에 저지른 범죄예요. 폴란드 유학생 23세 유학생을 강간 및 살해한 혐의로 피터 토빈이 체포됩니다. 환갑이었죠, 이때. 네, 61세. 이 사람 1946년생이니까 62이죠. 우리나라에.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몇 살이죠? 그러니까 1946년생이고 만약에 이 사람 바이블 존이 22살이네. 22살, 20몇 세죠. 23살. 당시 이제 프로파일 그때 나왔던 얘기가 바이블 존이 20대 중반 초중반생 사람이었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연령대도 비슷하다는 거죠. 이 피터 토빈은 과거 성폭력으로 11년간 수감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석방됐는데 석방 이후 관찰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미국, 영국, 스코틀랜드는 좀 더 그런 게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다른 지역에 몰래 숨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거죠. 가중 처벌되겠죠. 예.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일단 종신형인데 외국에는 이런 또 개념이 있나 봐요. 몇 년 뒤에는 가석방을 실천할 수 있는데 최소 21년은 살아야지 가석방을 실천할 수 있는 종신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최소 80살이 넘어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최소. 근데 수감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뭐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연쇄살인마가 됐다. 네. 이런 스토리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네, 아까 전에 작가님께서 말씀했듯이 이제 그 사람이 초범인으로서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미 여러 번의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어서 이제 그 사람 대대적인 수사가 들어갑니다. 결국 이 사람이 옛날에 살던 집에서 1991년에 실종된 10대 여성의 사체가 발견되는 거죠. 예. 이 사람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93년인가 92년인가 그 아까 전에 성폭행 혐의로 들어가거든요. 11년 동안 감금되는데 그 전에 저지른 사건 2개가 발견됩니다. 방금 이제 91년에 실종된 10대 여성의 시체가 그가 살던 맷집에서 발견됐고 묻혀 있었겠죠? 예, 묻혀 있었죠. 그 다음에 91년 피해 여성 실종 이후 그 사람이 딴 지역으로 실종된 지 얼마 안 있어서 그 사람 피터 토빈이 딴 지역으로 옮겼는데 그 옮긴 지역에서 실종됐던 여성의 사체가 또 발견됩니다. 이 사람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었고 사실 동선들을 보니까 이 사람의 혐의가 입증되기도. 재판에서는 피터 토빈이 살해한 것으로 선고를 합니다. 되게 그럴듯한 추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 사람이 2007년, 2006년 이때 갑자기 살인자로서 각성한 그런 촉발 요소가 생겨난 게 아니고 지금 1991년도부터 했으면 그 전에도 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이 막 그렇게 막 비합리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근데 뭔가 의문점이 있어서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직접적 물증이 없이 이제 심증적 증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정황적 증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 이제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피터 토빈 생애부터 보면 1946년생이고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은 비행을 저질렀는데 가장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1970년에 강도 및 위조 혐의로 잉글랜드,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아니고 잉글랜드에 수감이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저희 바이블존이 몇 년이었죠? 1969년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이후에 그다음에 1969년 이후에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 사람 뭐 포스터가 붙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블존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수감까지 됐기 때문에 바이블존의 범죄가 중단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추리를 하는 거예요. 무리한 추리는 아니네요. 네. 저는 그러니까 물증 없는데 그러면서 이런 식이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 차례 결혼을 하지만 근데 잠깐만. 예. 근데 몽타주랑 이 피터 토빈이랑 토빈. 닮긴 했어요? 닮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피터 토빈의 인상이 좀 강해요. 강렬한 나이가 들어서 젊을 때는 좀 약간 닮은 것 같은데 나이 들었을 때는 제가 강렬한 인상밖에 못 봤거든요. 되게 눈썹이 좀 뭐랄까 화난 사람 같은 눈썹 이래가지고 저는 그 바이블존은 되게 좀 서글서글하고 약간 그러니까 제가 바이블존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작가님이 오시니까 네. 그 몬스터의 그 요한이요. 예, 예. 그 사람과 좀 닮았거든요. 근데 약간 느낌이 다 좀 있어요. 차분한 미남자인가요? 예, 바이블존이 좀 아, 그런 그래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했는데 피터 토비는 되게 인상이 강렬하거든요. 보면 닮았나? 그러면서 또 닮았대요. 또 근데 외국 사람들은 또 닮았다고 하니까 닮았나인가? 저희 원래 동양인이 서양인 보면 그렇죠. 인상을 잘 구분 못한다고 하긴 하던데. 나이 먹으면서 역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 사람이 좀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피터 토빈이. 그래서 음. 결혼을 또 여러 번 하고 이러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생긴 거랑 결혼 여러 번 하는 거랑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네. 외모적 어필을 좀 많이 해서 결혼을 했나 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과 과학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사실 이해를 예, 그 했었습니다. 되게 뭐 외모와 다르게 결혼한 후에 보여지는 폭력성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통제감에 대한 네. 욕망이 큰 살인범들과 완전히 공통된 부분이기는 해요. 결혼 후의 폭력은 대표적인 통제감 상실이거든요. 네, 동기가. 그렇군요. 좀 신사적인 외모인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런 통제감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 사람이 40살인데 17살 여자랑 결혼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수로 결혼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합니다. 고갱이 떠오르네요. 아무튼 네. 뭐 이런 것도 이거는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댓글로 추측을 한 건데 제가 심리로서 가져왔습니다. 일부 문헌에 따르면 이제 피터 토민이 아내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항상 아내들한테 폭력을 휘두르는데 특히 아내들이 생리 주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폭력을 많이 더 강하게 휘두르더라. 이게 바이블존의 행태와 비슷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했는데 그냥 흥미로워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되게 기묘한 예. 일치긴 하네요. 근데 결혼한 상태에서 아내를 폭행하는 폭력 남편의 네. 경우에 생리 시기에 폭행 빈도가 올라가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고하기도 하죠. 성관계가 불가능한 시기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결하지 못해서 폭력으로 해결하는 남편들의 보고도 많이 되니까 그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네, 저도 그게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네. 그럼 이때 체포가 됐나요? 네, 2007년 체포가 되죠. 체포가 돼 있는 상태. 네, 그 상태에서 뭐 되게 인상적인 장면은 또 있다면 취재를 기자들이 막 여럿이 하잖아요. 네. 그 기자를 정말 달려들어서 발차기를 했는가 이렇게 해서 기자가 넘어져 버립니다. 기자를. 기자가 넘어지는데 사실 그렇게 세게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자가 발락 넘어져서 이렇게 못 일어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뭐지? 하면서 이랬던 것을 봤습니다. 아니 뭐 수치심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상처가 됐겠죠. 아무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이거예요. 피터 토빈의 여죄를 대대적으로 조사하던 과정에 그가 이제 예전에 저질렀던 성폭행 사건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1968년에 바로우랜드에서 만난 여성을 강간한 적이 있다라는 증언이 나온 거죠. 이거는 시기랑 장소가 다 예, 일치하네요. 다 일치한 거죠. 그렇군요. 이 정도면 완전히 강력한 심정이긴 네, 해요.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피터 토빈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지금 바이블존과 피터 토빈이 동일 인물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지금 게스트 썰이 계속 이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 아닐 것이다라고 눈빛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두 분이 뭘 하냐에 따라서 나는 반대해야지. 그냥 우리한테 반대하고 싶은 거군요. 그건 아니고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니 저는 반반이라서 그런 거 아까 전에 이제 그 작가님이나 교주님께서 말씀했듯이 굉장히 심증적으로는 이런 살인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비슷한 유형의 살인범 같아 보이는데 이것들이 동시대에 거의 같은 장소에서 있었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을 복수의 별개의 존재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까? 이게 이런 식의 추측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은 가고 그런데 물증은 또 없는 것 같으니까
또 반감도 가고 뭐 이런 식이라서. 아니 근데 정액 나왔잖아요. 정액 그거 대조 그걸 왜 대조했으면 딱 깔끔하게 얘 아니다 맞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디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못 찾아봤어요. 어느 기간이 지나면 훼손될 수도 있고 그런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샘플이 훼손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확실히 이렇게 시간 장소가 네. 이제 비슷하게 일치하는 경우에 여러 명의 연쇄살인자가 보고되는 경우 드물긴 하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블 존과 피터 토빈이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경찰이나 형사도 많았긴 하겠네요. 예, 지금 또 강력하게 이제 뭐 그 바이블 존에 대한 다큐멘터리 같은 게 만들어지면 항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피터 토빈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사람 동일 인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제가 영어가 짧아서 스코틀랜드로 말을 하는데 뭐라는 거야? 진짜 자막도 안 나와 그거. 이런 경우에 형사들이나 프로파일러들은 네. 지금 이 사람 이 예를 들어 피터 토빈 같은 경우에 미싱 링크냐 냉각기냐 이 두 예.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 미싱 링크라면 그걸 찾아내면 여조회를 통해서 찾아내면 연결이 되는데 이게 냉각기였다면 사실 찾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뭐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은 다 이해하셨겠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미싱링크는 이 사람이 누굴 죽였는데 그 사체를 어디다 묻어놔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못 찾고 있는 게 미싱링크고 냉각기는 말 그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기간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연쇄살인마 같은 경우는 자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1번에서 10명, 10번까지의 뭐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중에서 몇 개는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걸 자신의 사법거래를 위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걸 이제 미싱링크를 이용해서 사법거래를 한다고 뭐 얘기를 하죠 많이. 예. 그런 식으로 사형을 피해간 범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많이 말씀해 주셨죠. 테드 번디라든지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결국은 사형을 당한 케이스고. 그렇죠. 나 미싱링크 있어 막 했는데 됐어 죽어 그냥 이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그런. 사형 전날까지 이제 피해자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설득한 거죠. 야, 너 찾아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그냥 끝 하면서. 피해자 가족이 보기에도 되게 얄미웠을 것 같아. 테드 번디 자체는 되게 얄미운 캐릭터잖아요, 좀.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바이블 존하고 피터 토빈이 동일하지 않다. 다른 사람이다. 네. 피터 토빈은 다른 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뭐 있어요? 사실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네. 그런 것들로 통해서 예전에 저희 뭐 우리나라에서도 한 그 유명한 살인범이 잡혔는데 뭐 경기 서남부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어린 시절 몽타주랑 닮았더라. 그래서 두 사람이 동일범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왔는데 그런 유형의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이죠.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몰라서 그냥 두 의견을 다 서로 양쪽의 의견을 다 한번 소개해 본 겁니다. 게스트 썰님의 입장이 그 경찰 쪽의 태도와 비슷하기는 하다고 해요. 예.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프로파일러 이제 자문을 맡아주시는 분인데 강력 범죄 프로파일링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모순적인 입장에 처하게 된대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을 거야. 이 사람이 범인일 거야라는 마음은 일반 대중들의 심리. 자연스러운 심리. 왜냐면 잡고 싶으니까요. 반대로 잡는 사람은 누구보다 잡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닐 거야라는 무의식적인 암시를 계속 걸어야 된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잘못된 해석을 자꾸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욕망을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살인의 추억에서도 박해일이 범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보면 박해일은 범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범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진범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럼 되게 억울해 보이잖아요. 박해일이. 그렇죠. 또 그렇게 보면 완전히 정말 박해일 씨는 연기 천재야. 그걸 두 가지 상황에서 봐도 박해일의 연기는 중앙에 있어서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두 가지 시각을 다 보여줬던 것 같아요. 지금 피터 토빈은 뭐 그때 그 범인이 아니었다고 해도 충분히 나쁜 놈이네요. 네, 그냥 나쁜 놈이죠. 독립적인 연쇄살인마니까. 근데 이제 마음적으로는 이 사람이 그때 연쇄살인마여서 잡혀서 벌도 받고 있고 그 사건도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이런 사소하진 않지만 이런 일치들을 보고 연쇄범이었으면 하겠다라고 우리는 기대하게 되죠. 맞아요. 같은 사람이었으면 하고 기대하게 되죠. 게스트 썰은 이제 굉장한 분석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객관적인 시각.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확히 말하면 나는 책임 안 져야지.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아닌 게 아닐까 다른 사람일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금 제시를 해봤습니다. 두 분이 부정적이었으면 제가 긍정 맞다니까요. 보통 기자들이 그 사람일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형사들은 그렇죠. 아닐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겠네요.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토빈에 대한 심리 혹시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피터 토빈도 뭐 이제 아까 말한 통제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세우면서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려는 이런 모습도 보인 걸 보면 두 사람의 이제 심리를 보면 그러니까 바이블 존의 심리나 피터 토빈의 심리가 서로
닮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심리 상태의 범인이 복수로 있었을까. 이런 추론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죠, 사실상. 그런데 통제감을 회복하고 싶어서 폭력이나 살인을 하는 그 심리는요, 너무 일반적인 그러니까. 공통된 동기이기 때문에요. 통제감과 성도착 두 가지를 가지고 공통됐다, 비슷하다라고 말하기 좀 무리가 있을걸요. 아마도. 그렇겠네요. 네. 따지고 보면 지금 이 두 가지가 없었던 남성 연쇄살인마는 없었던 거의 거예요. 없었죠. 맞아요, 그럴 거예요. 스토시 정도? 그렇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경과 현재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해줄 말씀 있는지. 피터 토빈이 체포되기 전에 이미 2명 정도 여러 명의 용의자가 있었는데 DNA와 관련해서 이제 2명 정도가 좀 거론이 됩니다. 96년에 이제 주요 용의자 중 한 명의 조카 사체를 발굴해서 DNA 검사를 했다고 해요. 용의자의 조카 사체를 발굴해서 했는데 검사 결과 뭐 범죄를 입증할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은 또 있어. 되게 유력한 용의자인데 뭐냐면 2004년에 1년에 DNA 검사를 계속했는데 그 2002년에 발생한 어떤 사건인데 범인이 아직 안 잡힌 사건인데 굉장히 좀 마이너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미세 사건이라고 할까요? 예. 뭐 그런 식인데 그때 채취한 DNA 샘플이 있었나 봐요. 아마 제가 봤을 땐 성폭력 사건인 것 같아요. 이거요. 네. DNA 샘플을 했는데 80% 이상 일치합니다. 그러면 그 사건의 범인과 바이블 종과는 무슨 연관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렇군요. 뭐 예전에 우리가 다녔던 그림 슬리퍼 같은 경우가 그런 식이죠. 아들을 체포했는데 나 DNA 검사해 보니까 그렇죠. 그거과 똑같은 사람이 나오더라. 그러면 누구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가 범인이었다.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럼 뭔가 더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정보들에 따라서 이 사건이 정말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몇 년 후에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사건이네요. 워낙 최근 사건이어가지고요. 그래요.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지금 작가님을 모시고 다짜고짜 막 지금 살인 사건 들려드리고 막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종범 작가님의 막 작품 이렇게 막 쏟아내는 것보다 작가님의 고견이나 이런 걸 딱 먼저 들려드리고 잘 들었어. 우린 성공했어. 살의 길이. 이 분이 닥터 프로스트라는 작가님이 딱 난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누군지 물론, 모르게요. 누군지 모르게까지는 뭐 이미 아실 분은 아시니까요. 네. 근데 작가님이 이 정도 실제로 고견이 있는 분이다 이런 걸 딱 올려주고 이분 그렇죠.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방송을 쭉 거의 제가 마지막 최근에 한 화 두 화를 빼고 다 들었어요. 왜냐면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 마지막 몇 화를 못 듣긴 했지만 이제 게스트 썰에게 물어보세요. 끝나고 개인스빌 듣다가 여기 딱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듣다 느낀 게 저는 심리학 소재의 만화를 그린다고 해도 너무 범위가 넓은 분야라서 연쇄살인범, 살해범 이쪽에 대한 건 당연히 두 분이 훨씬 많이 아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청취자 입장에서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듣고 혹시 뭔가 다르구나. 이거 오늘 거는 적어놓을 게 많습니다. 진짜 지금. 많습니다. 저는 원래 사실은 제 방송을 아주 많이 듣지는 않거든요. 가끔씩 무슨 실수 안 했나 정도만 듣고 있는데 오늘은 진짜 정독을 좀 제가 정독이라고 할까 정치 정청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배우네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은 저희 연쇄살인 엑스파일에 대한 AS 방송을 기획을 했어요. 근데 네네. 연쇄살인 엑스파일의 AS는 저희가 항상 틀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끔 아니고 그냥 항상 틀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AS를 심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작가님의 고견과 함께 저희가 좀 AS 그리고 그러니까요. 저한테 뭘 보내주셨는데 원고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만화 스토리 짤 때 취재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래요? 네. 저희는 되게 간단하게 방송 중에 반복적으로 이제 실수하시는 용어들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오긴 했는데요. 그 중에 몇 개는 다시 또 제 자문들한테 연락도 해보고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죠. 다음 시간에는 닥터 프로스트의 작가 이종범 작가님과 함께하는 연쇄살인 엑스파일 AS 방송. 정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실은 저희는 별로 안 했고 이종범 작가님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소갈비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았어요. 되게 막 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게스트들은 지금 옷 뭐 입을까요?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작가님 막 우리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지금 이러고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좀 오늘 하면서 좀 더 오래 준비해서 좀 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좀 아깝다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구성도 좀 오래 준비했으면 오늘 제일 못 가셔. 다 녹음시킬 거야. 막. 아니 사실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이 되게 알차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사실 대본이 오늘 되게 좀 구성이 미흡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가요? 작가님이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구성하셨다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거의
아닙니다. 너무 많이 찔리네 오늘. 그래 반성하시고요 게스트 썰.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종범 작가님과 함께하는 엑스파일 AS 방송 다음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철철교주였습니다. 게스트 썰이었습니다. 이종범이었습니다.